자, 그럼 교재, 이제 561쪽을 보도록 합니다. 561쪽. 농지법에 대한 거래 규제요. 이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농지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쪽에 지금 자주 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제는 29회였어요. 농지법이. 그래서 농지법이 지금 올해 개정이 되죠. 개정되기 때문에 5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안 내더라도 공법 쪽에서 내는 거니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농지법을 이번 순환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의 지금 정의인데 우리 교재 지금 현재 561쪽에 지금 농지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럼 농지라는 것은 뭐냐? 15회 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지목이 전답 과소는 다 농지예요. 세법 시간에는 농지가 목장용지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목장용지는 제외되고요.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었다. 그럼 농지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있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쓰는 토지, 이건 농지로 가는데 다만 3년 이상 써야 돼요. 3년 이상. 근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썼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제외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는 산은 산으로 가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개량설 부지, 즉 농로부지, 수로부지, 비닐하우스 부지, 온실 부지 이런 것들 이제 농지로 갑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농지의 개념 가볍게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재 지금 562쪽에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농지라는 것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 인용되겠어요. 그럼 경자 유전 원칙이 농지법의 대원칙이죠. 대원칙인데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근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죠. 지금 이 중에 농지의 소유 상한이 딱 3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563쪽에 농지의 소유 상한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농지법을 낸다면 소유 상한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유 상한제는 3가지만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농업 경영을 안 한다. 그러면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다음에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을 하는 거예요. 8년입니다. 그럼 이농 당시 보유 농지 중에서 역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한다면 소유 상한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농장용으로 우리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주말 체험 농장용은 세대원 전부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어요. 전부 합산해서 이게. 그래서 이게 만만천이에요. 만만천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만만천이다. 근데 요즘 유휴농지가 많아졌죠. 그래갖고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 거의 보기가 힘든데 유휴농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속 인홍에 의한 농지 소유 10,000제곱미터나 소유할 수 있는데 다만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리고 이 주말 체험 농장용은요, 농업진흥지역 있죠. 이게 이제 절대농지라고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부르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해요. 절대농지. 이 절대농지는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취득할 수 있는 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없어요.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만만천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도시민은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합산하 1,000제곱미터 미만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소유 상한제를 받고요. 그럼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를 봅니다. 그래서 교재는 564쪽이에요. 그럼 판례를 지금 잠깐 소개하는데 갑과 을이 농지를 서로 매매했어요. 그러면 농지증을 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을이 못 받아 버렸어요. 이거를 농지증을.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즉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유효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을이 못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앞으로 이전 넣기 못 하죠?
이게 그렇다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 취득자격증이면 이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허가를 못 받은 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농지증 못 받았다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농지증을 못 받은 이상 농지 소유권 취득 못 하겠죠? 그죠? 이전 늦게 안 되니까 당연히 농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요,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취증이 없이 희한하게 이전기가 된 거예요. 그렇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라는 거죠. 이거. 농취증이 없다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체결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였어요.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언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자, 이 문제가 있는데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문제는 이제 565쪽에 요 내용 그 절차까지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는 이 부분은 이제 쭉 들으시고 정리를 해 두시는데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그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이자는 농취증 받아와야 돼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농취증 발급 대상은 그거 아니에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토지거래가처럼 6가지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일단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매매, 교환, 증여로 취득한다. 농취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다음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농지를 취득한다. 대상 아니에요.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에 빠지는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은 농취증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경매죠. 경매로 농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취득도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줘야 돼요. 그래야 매각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 있어야 되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때는 허가 필요 없었죠. 이때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경매로 농지를 받았더라도 농취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주말 농장용으로 도시민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농취증 필요 없느냐?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시간에 이거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있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아주 잘 냅니다 이거. 그럼 농지 전용 협의 있죠. 농지 전용 협의 이게 있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농지 전용 협의는 농취증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대상 아니에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농취증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공법 시간에 자세한 내용으로 협의와 전용 허가 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공법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농지 전용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다. 짱들이. 그러니까 농취증 필요 없어요. 그럼 농지 전용 협의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필요 없는데 그럼 농지 전용 협의가 짱들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장이라든가 지자체장이 농지를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서로 협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짱들이 하기 때문에 이 협의한 농지를 취득한다. 협의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있죠. 이거는 개인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허가를 받았어요. 농지 전용 신고를 했어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이때는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묻는다고 그랬죠. 이미 말씀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럼 농취증 의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죠. 이게.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걸 주로 이제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차츰 기억하자고요. 나머지는. 자, 그럼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농취증 발급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농취증 발급 절차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562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농취증 발급 절차, 관할은 당연히 이거는 시구 읍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시군구청장이었는데 군수가 빠지고 시구 읍면장이 발급 권한을 갖고 있죠. 시구 읍면장이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럼 이때 농취증 발급 신청은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그래서 이거 공동 신청 아니에요. 단독으로. 토지거래가 신청 공동. 또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 근데 농취증 발급 신청은 단독. 거민도 단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취증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농취증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에서 첨부해야 돼요.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 그럼 농업경영에서 들어갈 내용은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래서 뭐 장비 동원계획, 1년 농업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경영에서 들어갑니다. 이걸 작성해야 돼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10년 보존하라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업경영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농업경영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는 용도가 똑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똑 떨어진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 이렇게 쓰겠다 하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농업경영에서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교 등이 실습지용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실습지 용도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경영에서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주말체험 영농도 원래 농업경영에서 작성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바뀌죠.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하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주말체험 농장료로 취득하면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고 이게 신설됩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주말 농장을 취득하면. 이게 왜 그랬냐면요,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LH 직원들이 광명시 농지에 대해서 막 투기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농지법이 옛날로 다 복귀했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말 농장료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바로 발급 신청서를 냈었는데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내야 됩니다. 이게 5월 1일서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급 신청 들어가잖아요. 신청 들어가면 원칙 처리 기한이 7일입니다. 5월 1일서부터 시행이죠, 물론. 7일이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처리 기한이 4일이에요. 이렇게 4일인데 그 농지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농지위원회 제도요. 참고로 농지위원회는 원래 있다가 농지법에서 폐지했어요. 폐지했습니다. 그랬다 다시 부활했죠, 지금. 농지위원회 제도가. 그래서 농지위원회 제도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 농지위원들이 주로 누구냐면 마을 이장님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농취증 발급 신청할 때요, 농지위원회 확인도장 2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마을 이장님들이 농지위원들이 되면서 확인도장 찍어주잖아요. 막걸리를 무지하게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건강에서 안 좋다 해갖고 농지위원회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이거. 그랬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지금. 그래갖고 농지위원회, 요게 부활했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 이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농지는 처리 기한이 14일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농취증 발급 처리 기한이 일단 7일, 농업계획서 작성 안 하면 4일,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로 처리 기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럼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럼 처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지금 자세히 써 있는데 그 교재 566쪽에 지금 있죠. 그래서 그 567쪽이네요. 7쪽에 쭉 써 있는데 자, 가볍게 듣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그럼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해줘요. 이런 의무가 발생되면 1년 내 처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통지 나갔는데 처분 안 했다. 그럼 이거 처분 명령 떨어져요. 이때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농지를 농업경영에 안 쓰잖아요. 처분해야 되겠죠.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게 1년 6개월이죠. 처분명이 6개월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져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때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부과하는데 얼마를 부과하냐면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이 합니다.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해 갖고 이것의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에 25%가 나갑니다. 확정 금액에는 25%. 그래서 매년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큰 금액에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돼요. 그럼 4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는 거죠, 이거. 그래서 25%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농지에 대한 농지증, 발급 절차, 처분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처분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농지법에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또 기억해야 될 게 농지에 대한 임대차예요. 임대차. 이 부분을 위탁경영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교재가 위탁경영이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농지에 대한 지금 위탁경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경영에 대한 사유인데, 그 농지에 대한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이게 어디 있을까? 있다란 얘기인데, 그 농지 위탁경영 먼저 들으시죠. 그럼 그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할 수도 있거든요. 위탁경영할 수 있는데 위탁경영 사유예요. 그러면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위탁경영할 수 없거든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도 이거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허용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농지에 대한 위탁경영 사유는 일단 징집, 농업인이 징집을 당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취약을 한다. 그럼 위탁경영 돼요. 이건 우리 휴업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경우, 그거 이 부득이한 사유죠,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위탁경영 되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3개월 이상 국외여행 하잖아요, 농업인이. 그럼 위탁경영 돼요. 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잖아요. 그럼 위탁경영 됩니다.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나죠? 아니, 농업인이 말이에요, 이거 내일 비 와가지고 마늘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썩을까봐 오늘 당장 뽑아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3개월 해외여행 간다? 참 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거의 뭐 있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죠? 냄새가 나도 너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웃기니까 이게 출제 잘해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한다, 위탁경영 돼. 이건 임대차 사유이기도 해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위탁경영 되고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농업인이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인께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위탁경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농지에 대한 지금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서식이 쭉 나오고 있는데 교재 거기 나오네. 그 574쪽으로 가시면, 그죠? 대리경작 제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자, 그래서 위탁경영 사유 한 번쯤 이제 감 잡아 두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로 넘어가는데, 요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상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농지 임대차 574쪽서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는데,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민법이 안 된다 하니까. 그죠? 민법에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그려놨거든요. 그럼 이거 농지에 대한 임대차도 원칙 금지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농지에 대한 임대할 수 없어요. 위탁도 안 됩니다. 위탁경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서방 저 산 밑에 다랑치 땅 벌어먹고 가을에 쌀 한 선 보내라. 그럼 농지 임대한 거죠. 명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대항력. 그러면 농지 양수인한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항력 조건은 농지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농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농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의 양수인은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항력을 임차인이 취득할 수 있고요.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어요. 임대차.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돼요.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 기간 최단 1년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농지는 3년이에요.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있죠. 비닐하우스 부지 이런 데들. 그럼 다년생 식물은 대표적으로 인삼이 있죠. 비닐하우스 부지 이런 데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하면. 그래서 원칙 3년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은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해야 되고요. 농지 이거 묵시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만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하잖아요.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농업경영에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종료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임대차 종료해라. 그럼 3개월 내에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내.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에 대해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더라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모두 효력이 없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럼 농지 임대차는 숫자 지금 몇 과치네요? 3과치나죠. 이게. 그러니까 3년 이상 하게 돼 있고 임대인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하는 묵시갱신하고 종료명령 나가면 3개월 내 종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위탁경영도 3개월 이상 구계행이 있었죠?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574쪽서부터 577쪽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죠. 이게. 그래서 578쪽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저 578쪽에 이 금지행위. 이게 또 신설됐잖아요. 농지법상 금지행위가 신설됐는데 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차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참고사항인데 금지행위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동그라미 1번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가 들어갔죠 지금. 그러니까 소유 상한 위반인데 이거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중개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동그라미 2번은 위탁경영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또 3번은 임대차 사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위탁경영 임대차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알고도 중개를 한다. 그럼 역시 3년에 3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이러한 중개업소에 대해서 광고하는 행위. 이게 뭔 얘기냐면 아니 우리 개공이 또 잘못했다 이거지. 어쨌든 중개에서도 안 되고 광고에서도 안 됩니다. 이걸 위반 사실 알고도.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금지 3년에 3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신설돼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 우리 쪽에 출제했던 소유상한제, 임대차, 농취증제 요 정도 이제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출제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해 두시고 이제 공법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농지법 내용까지 다 봤고요. 579쪽에 보면 기타 공법상 거래 기준의 이용 제한이 나와 있죠. 이건 출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회가 마지막 출제였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그 쭉쭉 넘어가니까 581쪽 다 넘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쭉쭉 넘어가서 이제 중개 활동이 있죠? 590 있죠? 이게 영업 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중개 활동이. 그래갖고 이게 부동산 마케팅, 그러니까 실무의 네 번째 단계인데 이것도 지금 17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593쪽에 판매 과정이 나와 있고요. 넘기면 아이다의 원리,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590 지금 6쪽 7쪽 넘기면 뭐 598쪽에 불만 처리와 설득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9쪽에 클로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이다의 원리, 셀링 포인트, 클로징이 주 타겟인데 뭐 이것은 요즘 안 내고 있어요. 17일을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제가 시간 있을 때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중개업 경영은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599쪽에 중개업 광고도 넘어갑니다. 낸 적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중개활동 끝났죠? 슬렁슬렁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계약의 체결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계약의 체결에서는 원래 계약서 쓰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이쪽은 지금 현재 민법적인 내용이 연결되어 갖고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1회 때, 24회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요즘 이제 출제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법에서 우리가 계약편을 공부하고 출제하더라도 뭐 거의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2차만 하시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07쪽에 지금 당사자 확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도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유자, 대리인, 상속인, 뭐 공동소유 이런 걸 이제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 쭉쭉 넘어가요. 그래서 뭐 엄청 자세하게 써놨는데 다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넘어오냐면 618쪽으로 오세요. 618쪽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나왔죠. 전자계약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IRTS 그래갖고 그 전자계약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30회 때 지금 출제하겠다. 그래가지고 30회 때 전면 출제를 했고 32회 때 지금 우리 이제 출제한 걸로 돼 있는데 지문 한두 개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 두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포털 같은 데 들어가서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해갖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딱 조회를 하면요 IRTS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골자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는데 그 전자계약은요 기본적으로 중개거래인 경우만 하나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라는 얘기가 개공이 중개한다는 얘기죠. 이때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직거래 하잖아요.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 못합니다. 그러면 개공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계약을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중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록해놔야 됩니다. 인증서 등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그럼 손님들이 전자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회원가입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전자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근데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죠. 물론 이제 법인, 당사자 중에 법인이 있었다. 법인은 회원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필요 없고요. 대신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휴대폰이 없으면 이거 전자계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도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본인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공이 계약서라든가 확인설명서를 문서를 작성해야 다. 그리고 이걸 작성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뭐 계약 내용, 확인 설명할 내용 전부 다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죠. 계약서로. 그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서명을 받는데 거래 당사자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수기서명합니다. 그럼 수기서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카드 결제할 때 사인하듯이 화면에다가 직접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서명을 하고요.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 개공 있죠? 기업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인증서를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공은 이제 전자서명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서명했고 개공도 서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자동적으로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돼요. 이게 공전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공인전자센터. 여기에 자동적으로 계약서, 확인설명서 문서가 보관됩니다. 그럼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매매 계약이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이었다면 신고 대상이었다. 그럼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되어 또 나아가서 확정일자 있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바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자계약을 했는데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전자계약 서명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요. 완료가 되면은 이거 자동 보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서를 수정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수정할 일이 생기면 수정을 못 해요. 자동 보관됐기 때문에. 대신 계약을 해제해야 돼요. 해제를 하고 재작성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계약의 주요 골자예요. 주요 골자고. 그럼 전자계약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실무적으로 잘 활용 안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에 지금 우리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 해갖고 이제 겨우 집 한 채를 사게 됐는데 이 도장을 꽉 찍고 문서를 받아야 이게 맛인데 전자계약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낯설죠. 이게 낯선데 그 전자계약을 하면요, 일단 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대출에 있어서 뭐 0.1%인가? 이렇게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우처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청년 바우처 규정이 있는데 그 중개보수 1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인가 중개보수 지원하는 게 있고 전자계약을 하면 이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수도 뭐 있다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을 하시는 중개업소는 카드 단말기 설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전자계약이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예산을 들여갖고 만들어 놨고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여기 들어가고 한 번쯤 어떻게 생겼나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이게 IRTS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전자계약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에서는 우리 교재 지금 이게 상세히 지금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 주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교재 625쪽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유형과 주의사항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634쪽에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이 나오죠. 실무법.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 쪽에서 아주 잘 내는 중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